A long walk to water. 우물 파는 아이들. 린다 수박. Chapter 13. 2009년 남수단. 니아는 우습다는 생각을 했다. 물을 얻기 위해 물이 있어야 했으니까. 차감기가 순조롭게 돌아가려면 시추공에서 계속 물이 흘러야 했다. 인부들은 하루에 4-5번 차를 몰고 연못에 갔다. 연못의 물은 관을 통해 큰 비닐 주머니 같은 데로 들어갔다. 짐칸 바닥이 찰만큼 물주머니가 컸다. 물주머니에서 물이 샜다. 새는 곳은 기워야 했다. 기운 곳이 다시 샜다. 인부가 기운 부분을 다시 기웠다. 그러자 물주머니의 다른 부분이 샜다. 차감기를 계속 작동할 수가 없었다. 차감기를 작동하던 인부들은 물이 새는데 낙심했다. 그들은 작업을 중단하고 싶어 했지만 책임자는 작업이 계속되기를 바랬다. 인부들은 똑같이 파란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니아는 누가 책임자인지 알아낼 수 있었다. 처음 마을에 찾아온 2사람 중 한 명이었다. 다른 사람은 인부 중 반장인 듯 했다. 책임자는 인부들을 격려하려고 웃고 농담을 했다. 그게 통하지 않으면 심각하게 말을 해서 설득하려 애썼다. 그마저 통하지 않으면 화를 내곤 했다. 책임자는 지나치게 자주 화를 내지는 않았다. 그는 작업을 진행시켰고 인부들이 계속 일하게 했다. 그들은 다시 물주머니를 기웠다. 바위에 구멍을 내는 작업은 계속되었다. 1991년부터 1992년 에티오피아, 수단, 케냐. 강둑에 수백 명이 줄지어 서 있었다. 군인들은 일부를 강으로 떠밀었다. 총의 개머리판으로 찌르고 공중에 총을 쏘았다. 군인들과 총이 두려운 사람들은 스스로 물로 뛰어들었다. 그들은 곧 거세 물살에 휘말려 떠내려갔다. 살바가 강둑에 쭈그리고 앉아서 앞을 보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청년이 물로 뛰어들었다. 그는 물살에 휩싸여 떠내려갔지만 조금씩 강을 건너고 있었다. 그때 살바는 휙 지나가는 악어의 꼬리를 보았다. 악어가 청년 가까이에서 물속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청년이 어색하게 머리를 젖히기를 1번, 2번 그의 입이 벌어졌다. 아마도 비명을 질렀겠지만 살바는 그 소리를 듣지는 못했다. 사람들이 웅성대고 비가 내려서 얼마 후 청년은 물속으로 끌려 내려갔다. 붉은 구름이 강물에 얼룩졌다. 비가 계속 퍼부었고 이제 총탄까지 쏟아지기 시작했다. 군인들이 강에 대고 총을 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을 건너려는 사람들을 겨냥했다. 왜 우리에게 총을 쏘는 거야? 살바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강으로 뛰어들어 헤엄치기 시작했다. 옆에 있던 소년이 그의 목덜미를 잡더니 힘껏 매달렸다. 살바는 숨을 쉴 새도 없이 수면 아래로 끌려 내려갔다. 살바는 발길질을 하고 손을 휘저으며 버둥댔다. 내게 너무 매달리잖아. 숨을 쉴 수가 없어. 공기가 없어. 갑자기 소년의 소나기에 힘이 빠졌고 살바는 물 밖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머리를 젖히고 한껏 공기를 들이마셨다. 한동안 숨이 가쁘고 목이 메이기만 했다. 눈앞이 또렷해지자 그는 소년이 손을 놓은 이유를 깨달았다. 소년은 고개를 숙이고 물에 떠 있었고 목덜미에 난 총알 구멍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살바는 놀란 채 깨달았다. 물속으로 끌려 내려간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런 생각에 감탄하고 있을 새가 없었다. 더 많은 악어떼가 몰려들었다. 비, 거센 물살, 총탄, 악어, 사람들의 발버둥, 비명, 피. 어떻게든 강을 건너야 했다. 얼마 동안이나 물속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몇 시간인 것 같았다. 몇 년인 것도 같았다. 마침내 발끝이 진흙에 닿자 마지막으로 팔다리로 헤엄치는 동작을 했다. 강둑으로 기어 올라가 쓰러졌다. 그렇게 진흙탕 속에 누워서 식은대면서 숨을 몰아쉬었다. 그날 강을 건너다 물에 빠지거나 총을 맞거나 악어떼의 공격으로 죽은 사람이 1000명이 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는 어떻게 그 1000명에 끼지 않았을까? 왜 그런 행운이 따랐을까? 다시 걷기가 시작되었다. 걸어서 어디로 가야 하나? 아무것도 몰랐다. 살바는 어디로 가야 할까? 고향은 안 돼. 수단 전역이 아직도 전쟁 중이야. 에티오피아로 돌아갈 수도 없어. 군인들이 총을 쏠 거야. 케냐에서도 난민 캠프가 있을 거야. 살바는 마음을 정했다. 남쪽으로 향해 케냐로 갈 작정이었다. 거기에 도착하면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최선의 선택인 듯 했다. 다른 소년들도 그를 따랐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첫날이 저물 즈음 살바는 소년 1500명의 지도자가 되었다. 5살 꼬마들도 몇 명 있었다. 살바는 가장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동생 코울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때 현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이제 쿠울은 그 나이가 아니야. 지금은 10대가 되었다고.
살바는 형제자매들의 지금 모습이 아닌 마지막 봤을 때 모습밖에 떠올리지 못했다. 일행은 여전히 전쟁 중인 수단 지역을 통과했다. 낮에는 싸움과 폭격이 더 심해서 살바는 해가 있을 때는 숨고 밤에 걷기로 했다. 어두워서 옳은 방향으로 향하는지 확신은 없었다. 이따금 소년들은 여러 날 걸었지만 알고 보니 같은 곳을 맴돌기도 했다. 그런 경우가 많아지자 몇 번째인지도 잊어버렸다. 다른 소년 무리들과 만나기도 했다. 모두 남쪽으로 향했다. 무리마다 끔찍한 위험을 겪은 사연들이 있었다. 소년들은 총탄이나 폭탄에 다치거나 부상입고 동물들의 공격을 받았다. 혹은 몸이 약해서 아니면 병 때문에 뒤처진 사람들도 있었다. 살바는 사연을 들으며 마리아를 떠올렸다. 삼촌이 죽은 후에 그랬듯 각오가 단단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는 생각했다. 내가 우리 모두를 무사히 케냐로 데려갈 거야. 아무리 힘들더라도 반드시 해낼 거야. 살바는 무리를 정비해서 각자에게 일자리를 맡겼다. 먹을 것을 구해오는 일, 땔감을 모으는 일, 사람들이 자는 동안 불침번을 서는 일, 구하는 식량이나 물은 전부 똑같이 나누었다. 어린 아이들이 지쳐서 걷지 못하면 큰 아이들이 교대로 업고 걸었다. 몇몇이 맡은 일을 하기 꺼리는 경우도 있었다. 살바는 그들과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달래며 설득했다. 가끔은 엄하게 말하거나 소리를 치기도 했다. 하지만 너무 자주 그러지 않으려 애썼다. 가족이 거기 없었지만 살바를 도와주는 것만 같았다. 살바는 동생 쿠오를 어떻게 보살폈는지 떠올렸다. 하지만 형들인 아이릭과 링의 말을 잘 들었어야 했던 것도 알았다. 또 상냥한 누이들과 강인한 아버지, 자애로웠던 어머니도 기억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사막에서 삼촌에게 받은 격려를 명심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한 번에 하루씩, 오늘만 딱 이날만 견뎌내는 거야. 살바는 매일 이 말을 되새겼다. 무리의 소년들에게도 이 말을 해주었다. 한 번에 하루씩. 무리는 그렇게 케냐로 향했다. 1200명이 넘는 소년들은 무사히 도착했다. 1년 반이 걸렸다. 챕터 14 2009년 남수단. 니아의 집 주변에는 사흘간 바위 뚫는 기계 소리가 요란했다. 사흘째 오후 니아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차감기 주위에 둘러섰다. 돌을 깨던 어른들도 일어나 그쪽으로 왔다. 인부들이 흥분한 것 같았다.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재빨리 움직였다. 그때 뻥! 물줄기가 공중으로 솟구쳤다. 인부들이 관으로 구멍에 쏟아부은 물이 아니었다. 땅 구멍에서 솟아나는 물이었다. 물을 보자 다들 환호성을 질렀다. 차감기를 작동하던 인부들을 보고 다들 웃음포를 터뜨렸다. 두 사람은 물세례를 받아 홀딱 젖었다. 사람들 속에서 한 여인이 축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니아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손뼉을 쳤다. 하지만 구멍에서 솟구치는 물을 보다가 얼굴을 찌푸렸다. 물이 맑지 않았다. 갈색으로 탁해 보였다. 물은 진흙투성이었다. 1992년부터 1996년 케냐의 이포 난민 캠프. 이제 살바는 22살이었다. 지난 5년간 북부 케냐의 난민 캠프에서 살았다. 처음에는 카쿠마 캠프에서 살다가 이포 캠프로 옮겼다. 카쿠마는 형편없는 곳이었다. 바람 부는 메마른 사막 가운데 캠프만 덜렁 있었다. 높은 철조망 담장이 있었고 영원히 나가는 게 아니면 외출을 할 수가 없었다.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카쿠마에는 7만 명이 살았다. 8만이나 9만 명이라는 말도 있었다. 가족과 함께 탈출한 이들도 있었지만 대개는 혼자인 소년들과 청년 난민이었다. 주변 마을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난민 캠프가 달갑지 않았다. 그들은 자주 몰래 들어와서 도둑질을 했다. 어떤 때는 싸움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었다. 카쿠마에서 비참한 2년을 보낸 후 살바는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다른 난민 캠프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다. 멀리 남서쪽에 있는 이포 난민 캠프의 사정이 더 좋기만을 바랬다. 살바와 소년 몇 명은 다시 몇 달간 걸었다. 하지만 이포 난민 캠프에 도착해보니 카쿠마와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다들 늘 굶주렸고 식량이 충분하지 않았다. 캠프까지 먼 길을 걸으면서 병들거나 다친 사람이 많았다. 의료 자원 봉사자 몇 명으로는 환자들 모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다. 살바는 몸이 건강한 것만 해도 행운이라고 느꼈다. 그는 간절히 일을 하고 싶었다. 돈을 벌어서 배급 외에 음식을 더 사 먹고 싶었다. 돈을 모아서 언젠가 캠프를 떠나 공부를 계속하는 꿈까지 꾸었다. 하지만 일거리가 없었다. 기다리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다. 다음 식사를, 캠프 바깥 세상의 소식을 기다렸다.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공허하게 흘러갔다. 며칠이 몇 주일이 되고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되었다. 불씨가 없는 와중에 희망을 간직하기란 어려웠다. 마이클은 아일랜드라는 나라에서 온 구호대원이었다. 살바는 구호대원을 여러 만났다.
그들은 캠프에 와서 몇 주일, 길어야 몇 달 지내다 떠났다. 구호대원들은 여러 나라에서 왔지만 보통 영어로 대화했다. 난민들은 거의 영어를 못해서 구호대원들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웠다. 쌀바는 캠프에서 몇 년간 지내다 보니 영어를 조금 알았다. 가끔 영어로 말해보려고 했었고 마이클은 늘 그가 하려는 말을 알아듣는 듯 했다. 어느 날 아침 식사 후 마이클이 쌀바에게 말을 걸었다. 영어를 배우는데 관심 있는 것 같네요. 읽기를 배워볼래요? 바로 그날 수업이 시작되었다. 마이클은 작은 종이에 글자 3개를 썼다. A, B, C. 그가 발음하면서 종이를 쌀바에게 주었다. A, B, C. 쌀바가 따라 읽었다. 그날 종일 ABC를 외우며 돌아다녔다. 혼잣말로 중얼댔지만 가끔 큰 소리로 말하기도 했다. 100번쯤 종이를 들여다보았고 막대기로 흙바닥에 글자를 그리는 연습을 계속했다. 어릴 때 아랍어 글자를 배우던 기억이 났다. 아랍 글자는 28자였지만 영어는 고작 26자였다. 영어는 글자가 서로 떨어져 있어서 구분하기 쉬웠다. 아랍어는 글자가 늘 붙어있고 앞뒤 글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도 있었다. 쌀바가 이름 쓰는 법을 익힌 날 마이클이 말했다. 정말 잘하네요. 열심히 공부하니까 빨리 배우는데요? 쌀바는 생각을 말하지 않았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마이클이 캠프를 떠나기 전에 영어로 읽는 법을 배우고 싶기 때문이었다. 마이클처럼 시간을 내서 가르쳐줄 구호대원이 또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가끔은 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기분 전환 삼아 다른 일을 해보자고요. 쌀바는 이것도 잘할 것 같은데 키가 크니까. 그래서 쌀바는 마이클에게 2가지를 배웠다. 읽기와 배구. 캠프에 소문이 퍼졌다. 소곤대는 소리로 시작해 이제는 그 이야기가 쌀바의 귓전을 때려댔다.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었다. 미국, 미 합중국, 난민 캠프에서 3,000명의 소년과 청년이 뽑혀서 미국에 가서 살게 된다는 소문이었다. 쌀바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게 사실일까? 어떻게 거기 갈 수 있을까? 어디서 살게 될까? 확실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구호대원들이 소문을 확인해 주었다. 다들 미국 이야기만 했다. 건강한 사람들만 뽑는데 아프면 선택받지 못해. 반군에 소속된 병사였으면 데려가지 않는다던데? 고아들만 골라 간다고 해. 남은 가족이 있으면 여기 남게 될 거야. 몇 주일 또 몇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캠프의 사무소 천막에 공고문이 붙었다. 명단이었다. 명단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다음 단계인 면접을 봐야 했다. 면접 후에는 미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쌀바의 이름은 명단에 없었다. 다음번 명단에도 그 다음번 명단에도 없었다. 쌀바보다 어린 소년들이 선발되었다. 미국은 나이 많은 사람은 원하지 않는가 보군. 쌀바는 생각했다. 매번 명단이 나올 때마다 쌀바는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이름을 확인했다.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다. 동시에 너무 희망을 갖지 않으려고 애썼다. 때때로 희망과 절망으로 몸이 나뉘는 느낌이었다. 어느 바람 부는 오후 마이클이 쌀바의 천막으로 달려왔다. 쌀바, 얼른 와봐요. 오늘 명단에 이름이 올랐어요. 쌀바는 벌떡 일어났고 친구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뛰어나갔다. 사무소가 가까워지자 그는 속도를 늦추고 숨을 고르려 애썼다. 마이클이 잘못 알았을지 몰라. 이름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너무 서두르지 말자. 멀리서 내 이름과 비슷한 이름을 보면 확인해야 해. 쌀바는 사람들을 밀치고 명단 앞으로 나갔다. 천천히 고개를 들고 이름들을 훑어 내려갔다. 거기 있었다. 쌀바, 두트, 뉴욕주 로체스터. 쌀바는 뉴욕에 가게 되었다. 미국에 가게 되었다. 챕터 15. 2009년 남수단. 땅 구멍에서 나온 물은 갈색의 흙물이었지만 남자 아이들은 당장 마시고 싶어 했다. 하지만 어머니들이 말렸다. 인부들은 계속 굴착기로 작업했다. 책임자가 니아의 숙부와 아버지를 비롯해 마을 어른들 몇 명과 대화했다. 나중에 뎁 오빠가 니아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걱정할 거 없어. 흙물인 것은 연못에서 가져와 쓴 물이 아직 섞여 있기 때문이야. 저 사람들이 땅을 더 깊게 파 내려갈 거야. 땅속의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팔 거라고. 그런 다음 관들을 넣고 자갈로 바닥을 만든 다음 펌프를 묶고 주변에 시멘트를 붓는데, 그리고 시멘트를 굳히는 거지. 며칠 더 걸려야 물을 마실 수 있다고 뎁 오빠가 말했다. 니아는 한숨을 쉬면서 플라스틱 통을 챙겼다. 또 연못까지 걸어갔다 와야 했다. 1996년 케냐 나이로비,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 잃어버린 소년들. 미국에서는 그들을 그렇게 불렀다. 전쟁으로 집과 가족을 잃어버렸으며 난민 캠프에 오기까지 몇 주 혹은 몇 년간 헤매고 떠돌던 아이들. 여자 구호대원은 함께 여행할 쌀바와 8소년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었다. 그녀는 주로 영어로 말했다. 가끔 한두 마디 아랍어를 말했지만 아랍어를 잘 못했다.
천천히 말하려고 애썼지만 할 말이 너무 많았다. 쌀바는 중요한 내용을 잘못 알아들었을까봐 염려스러웠다. 그들은 이쁜 난민 캠프에서 트럭을 타고 나이로비로 갔다. 케냐의 수도인 그곳에 수속을 밟는 기관이 있었다. 수많은 서류들을 만들어야 했다. 사진도 찍었다. 건강검진도 받았다. 쌀바는 눈앞이 뿌옇게 보였다. 흥분한 나머지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에 피곤했고 그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또렷한 순간이 있었다. 새 옷을 받았을 때였다. 캠프에서는 낡은 반바지와 더 낡은 티셔츠 한 벌만 입고 지냈다. 가능한 한 얌전히 입으려 했지만 셔츠에 구멍이 숭숭 뚫리고 반바지의 허리가 늘어나서 너덜너덜해졌다. 캠프의 직원들은 구호품이 들어올 때마다 옷을 주었지만 필요한 사람들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이제 쌀바의 발에 새 옷이 수북히 쌓였다. 속옷, 양말, 운동화, 긴 바지, 티셔츠와 그 위에 입는 긴팔 티셔츠. 이 옷들을 한꺼번에 입는다니. 미국은 겨울이거든요. 구호대원이 말했다. 겨울이요? 쌀바가 되물었다. 그래요. 아주 추워요. 뉴욕에 가면 옷을 더 받게 될 거예요. 옷을 더 받는다고? 쌀바는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여기에다 옷을 더 입을 수 있지? 나이로비에서 비행기를 탔을 때 쌀바는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모든 사람에게 자리가 있고 다들 짐도 갖고 있었다. 그 많은 사람들, 두꺼운 방석을 낸 수백 개의 의자, 그 많은 가방들. 어떻게 비행기가 하늘로 뜰 수 있을까? 어쩌지해서 비행기가 떠올랐다. 날렵한 날갯짓으로 솟아오르는 새와 달리 괴상하고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면서 비행기는 긴 활주로를 달렸다. 공중으로 떠오르려고 있는 힘을 다 쓰는 것 같았다. 비행기가 안전하게 떠오르자 쌀바는 작은 창 밖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무척 컸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정말 작았다. 드넓은 숲과 사막은 초록색과 갈색 조각으로 보였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은 한 줄로 기어가는 개미떼 같았다. 또 거기 사람들은 수천 명 있었지만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음료수를 드시겠습니까? 쌀바가 고개를 드니 단정한 제복을 입은 여자가 있었다. 그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뜻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다. 콜라? 오렌지 주스? 콜라? 오래전 아버지가 장에 다녀오는 길에 콜라 몇 병을 사온 적이 있었다. 처음 느낀 맛은 놀라웠다. 입안에서 거품이 보글대던 그 느낌. 얼마나 독특한 맛이었던가. 콜라요. 감사합니다. 쌀바가 대답했다. 콜라를 조금씩 마실 때마다 가족들이 콜라병을 돌려가면서 마시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혀를 간지럽히는 거품 때문에 웃음을 터뜨리고 다 같이 나눠 마시고 웃고. 새 집까지 가려면 비행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타야 했다. 첫 비행기로 케냐 나이로비에서 독일이라는 나라의 프랑크푸르트까지 갔다. 비행기가 쿵 소리와 함께 착륙해서 브레이크를 세게 밟자 몸이 앞으로 쏠렸다. 배에 맨 안전띠가 몸을 힘껏 당겼다. 쌀바는 프랑크푸르트에서 뉴욕시까지 가는 비행기를 탔다. 그 비행기 역시 급작스럽게 착륙했지만 이번에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서 의자 팔걸이를 단단히 잡았다. 뉴욕시에서 구호대원은 소년들을 각기 다른 탑승구로 안내했다. 몇몇은 마지막 여행을 혼자 해야 했고 나머지는 두셋씩 같이 갔다. 쌀바는 혼자서 로체스터까지 가야 했다. 구호대원은 거기에서 새 가족이 기다릴 거라고 말했다. 로체스터행 비행기의 승객은 대개 혼자 여행하는 남자들이었다. 하지만 여자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자녀. 대부분 백인이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시작해서 쌀바는 평생 본 백인보다 더 많은 백인을 본 것 같았다. 빤히 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가족들을 찬찬히 볼 수밖에 없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연신 마음속을 스쳤다. 새 가족이 거기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 사람들이 마음을 바꿨으면 어떡하지? 그들이 나를 보고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지? 쌀바는 심호흡을 크게 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이라는 생각을 되뇌었다. 당장은 이 비행을 마치도록 하자. 마침내 비행기가 착륙했다. 바퀴가 끼익 소리를 내는 동안 쌀바는 팔걸이를 꽉 붙잡고 앞으로 겪을 일에 대해 대비했다. 공항 로비에서 그들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쌀바의 세 가족, 아버지 크리스, 어머니 루이스, 네 자녀. 예전처럼 쌀바에게 형제 자매가 생겼다. 그들의 미소를 보자 쌀바는 어깨에 긴장이 풀리는 기분이었다. 쌀바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여러 번 했다. 피곤하고 정신이 없는 가운데 그 두 가지만 확실하게 느꼈다. 그들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특히 루이스는 말이 너무 빨라서 영어를 말하는지 확실하지 않을 정도였다. 과연 그랬다. 그들은 쌀바의 옷을 가지고 있었다. 큼직하고 두꺼운 점퍼, 모자, 목도리, 장갑. 그는 점퍼를 입고 지퍼를 잠갔다. 팔이 너무 불룩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았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보일지 걱정이었다. 몸통과 발은 이렇게 뚱뚱하고 다리는 젓가락 같으니. 하지만 가족 중 누구도 비웃지 않았고 쌀바는 곧 그들도 똑같은 점퍼 차림임을 알아차렸다. 공항 터널의 유리문이 열렸다. 찬 공기가 얼굴에 닿으니 뺨을 맞은 것 같았다. 쌀바는 이런 추위는 겪어본 적이 없었다. 그가 평생 산 아프리카 지역은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숨을 쉬자 폐가 딱딱하게 얼어서 작동을 멈춘 것 같았다. 하지만 주변에서 사람들이 걷고 말하고 움직였다. 이런 추위 속에서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듯 했다. 이제야 거북한 패딩 점퍼가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셀바는 한동안 터널문 안쪽에 서 있었다. 공항을 떠난다는 것이 옛 생활과 영영 헤어지는 것 같았다. 수단, 고향 마을, 가족.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열린 문으로 찬바람이 들어와서겠지. 새 가족은 이미 문 밖에 있었다. 그들이 몸을 돌려 쌀바를 바라보았다. 그는 눈을 깜빡여 눈물을 떨치고 미국에서의 새 인생의 첫 발을 내디뎠다.